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1부에서 3부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과연 내년 증시는 어떻게 중국 증시가 돌아갈 것인가 제일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찐님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1부에서부터 3부까지 네. 장시간에 걸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4부에도 또 그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전망 쪽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 그 경기도 22년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내년도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중국 증시가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내년도 중국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올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 증시가 연간 수익률을 따지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1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 연초 기준 중국의 주요 증시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11월 16일 기준으로 상해종합지수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4%, 네. 심천성분지수는 마이너스 24%, 네. CSR 300지수 마이너스 22%, 그리고 홍콩이 또 있잖아요. 홍콩 항생 마이너스 23%, 홍콩 테크 마이너스 34%예요. 네네. 연초 대비. 근데 내년에는 물론 분기별, 단계별로 좀 기복이 있고 또 기저효과도 다를 거겠지만 네.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망했는데 내년도 더 나빠지면 큰일 나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주로 물론 이 이유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보면 네. 국내는 11월 11일부터 방역 완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내수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고 부동산 지원 정책도 11월 12일에 나오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추가로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 아, 실업률 부분도.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조금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씩 개선된다면 네. 국내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다. 올해보다는. 그리고 해외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금리 인상. 물론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은 듯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점을 찍은 건 좋지만 그 후에 숫자상 낮아지더라도 아직은 2%라는 목표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은 있고.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뭐 긍정적인 면, 개선될 면도 있고 또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올해가 워낙 안 좋았고 또 2분기에 상해 락다운도 있었고 기저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앞에 그 IMF에서 발표한 내년 글로벌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올해보다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는 나라는 거의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일단 크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11월에 나온 정책에 이어서 좀 더 긍정적인 정책이 나오면 올해보다는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지수는 올해도 기복이 좀 심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개선된다고 해서 매끈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2, 3개월에 한 번씩 좀 기복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그 금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지만은 네. 확실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요인들이 워낙 많다 그렇지. 보니까 그리고 전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한국의 증권사든 중국 증권사든 저든 연간 전망을 하는 거는 이미 의미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특히 실제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 3개월로 이렇게 단계별로 끊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차이나론 부분, 네.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22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당대회 끝나고 나서 네. 새로운 지도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외국 사람들의 또 시각에 보게 되면은 차이나 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 차이나 런 네. 이게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마무리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선 10월 23일 새 지도부가 공개됐잖아요. 네. 그 공개 전부터 이미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었어요. 아, 그 화면을 전부터? 같이 보시면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유입인데 네. 맨 왼쪽이 9월 28일이고 그 당대회가 10월 22일에 폐막이 되고 23일에 새 지도부가 공개됐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주황색 가장 긴 이 막대가 10월 24일이에요. 아, 10월 24일. 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10월 24일이 첫 거래일이에요. 네. 보시면 출범 전부터 이 주황색이 순매도죠. 네. 매수도 있지만 대체로 다 매도였고 당대회 이후 첫 거래일인 10월 24일에 매도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 후에 매도하는 날도 있고 매수하는 날도 있지만 최근 3거래일을 보면 요게 10월 11일, 10월 14일, 10월 15일. 네, 오늘은 좀 숨고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당대회 전후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심했지만 이번 주 들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그런 조짐. 하지만 11일, 14일, 15일 이 3거래일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고 그래서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중국 증시를 투자하든 홍콩 증시를 투자하든 물론 뭐 새 지도부나 정치적인 그게 매수나 매도를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겠지만 어차피 이 매도에 있어서는 어떤 외국인은 실망감으로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전에 몇 년, 5, 6년 동안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너무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나 런이 중국 증시가 사실 중국 본토 증시가 있고 홍콩 증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6%밖에 안 됩니다. 네. 한국 증시랑 이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네. 중국 증시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현지 투자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대회 전후에 중국 현지 투자자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보다 더 높은 40%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이나 런이라는 의미는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 증시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콩이 사실 홍콩에 상장한 2,000여 개 기업 중에 반이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랑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페그제고 홍콩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홍콩 증시는 중국과도 연관성이 높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려하면 사실상 미국 증시랑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든요. 그래서 차이나 런을 홍콩에서 나가는 거랑 중국에서 나가는 거랑 이거를 하나로 동일시해서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분리해서 네. 봐야 그리고 된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월, 11일, 14일, 15일 3거래를 봤을 때는 그 전에는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하지만 3거래일은 아직 판단하기에 너무 짧고 그리고 연말에 중국 정부가 또 어떤 뭐 경기 지원 정책이나 또 좋은 정책이 나올지는 이제 11월, 12월이 중국 현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도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를 판단에 있어서 어떤 과도기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트렌드를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뭐 차이나 런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면서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빠진 자금이 한국 증시로 좀 들어온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히 100% 데이터로 어떤 로직으로 증명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만약 중국 증시, 홍콩 증시에서 외국인이 뭐 매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무난한 그 자금 흐름을 보이면 한국 증시나 다른 신흥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차이나런의 그 모멘텀 효과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중국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일별 외국인 순매수인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순유입이 누적 그래프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게 주황색이 상해거래소랑 심천거래소로 순유입해온 외국인의 그 자금 누적 금액인데요. 네. 보시면 여기 살짝 여기 뾰족 올라온 게 2022년 초입니다. 네. 그럼 보시면 몇 개월별로 좀 등락은 있었지만
과거 몇 년 동안은 중국 증시 외국인이 계속 누적되면서 들어왔어요. 네. 하지만 올해는 뭔가 좀 정체된 느낌. 그리고 지난 3거래를 보면 조금 더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이 연말 시점이 약간 외국인들도 뭔가 좀 관망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로 네, 온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 부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그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인가요? 그 중국에도 저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들이 전기차라든지 또 배터리 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 부분이 이제 아주 급등을 했었는데, 그 금년 들어서는 이제 업종별로 다 기복이 상당히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네.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놈들이 내년에도 그 다시 급부상할 수 있는지 이거가 다 궁금한 느낌이 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산업의 성장성이랑 주가 흐름이랑 100% 이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지금부터 대표주 한 4개의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1위, 배터리 2위인 BYD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여기가 2020년 1월입니다. 네. 보시면 2019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가 네. BYD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여기가 2021년 초 약간 기복은 있었지만 20년에 이어 21년에도 확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2022년 1월. 올해는 더 기복이 심해졌는데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거의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배터리 1위인 영덕시대, 영문명은 CATL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근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2019년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2020년에 이어 21년에도 확 오르면서 여기가 2021년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중국 증시랑 동반 하락하면서 올해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다음 통위는 중국의 태양광주 중에 폴리실리콘 1위거든요. 네. 통위를 보시면 2019년에도 좀 올랐지만 그렇게 기복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에 확 오르고 2021년에도 확 오르고 2022년에는 중국 증시의 그 동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연초 대비 거의 수익률이 없죠. 이어서 다음 북방화창,北方华창, 북방화창은 중국 반도체 장비 1위입니다. 즉 중국은 대부분 중저 수준의 반도체인데 네. 중국 국내 입장에서는 국산 반도체 1위인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는 그저 그랬는데 2020년부터 확 오르기 시작했고 21년에도 급등한 부분이 있고 올해 들어서서는 연초 대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반도체 장비, 이런 중장기 성장주들이 대체로 2019년 말 또는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했고 2020년, 21년 올해는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고 그래서 2020년, 21년 2년만 해도 대부분 이런 잘 나가는 성장주들이 적게는 100%, 많게는 300%까지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 반도체, 장비,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산업들이 중국 국내에서 워낙 판매 호조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 산업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더라도 주가 수익률은 과거 초기에 그 2, 3년 동안 확 급등하는 가장 좋은 그 시기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 좋게 보고는 있지만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너무 높은 기대감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너무 그 수익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담궈두는 네, 그런 비중은 확실히 과거보다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앞서 그 경제나 증시 전망을 말씀드릴 때 내년에도 어떤 종목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가는 거는 솔직히 좀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2, 3개월을 단계별로 해서 올해처럼 사실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분기별로
잘라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방역 문제를 우리가 다뤄봤었는데 이게 이제 방역 규정이나 이런 게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수 소비 분야 네. 거기가 조금 개선될 여지도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 내년도에 그 내수 소비 관련 업종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올해는 뭐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확실히 올해는 뭐 음식료든 뭐 쇼핑이든 주류든 관광이든 레이저든 거의 연초 대비 심각한 마이너스 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부터 방역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방역 규정이 완화되면서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소비주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 의원님은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 생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뭐 쇼핑을 할 때, 소비를 할 때 이 3년 동안 어떤 개인적인 습관이나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혹시 어떤 변화가? 하도 집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근데 저는 코로나 이 3년 동안 느낀 게 액세서리는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구나. 의상도 뭐 많으면 뭐 예쁜 옷이 많으면 좋지만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밖에 다니질 않는데 네. 뭐. 하지만 먹는 거는 그대로 필요해요. 심지어 코로나 전보다 먹는 그 퀄리티나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음식료 부분.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방역 규정이 완화되면서 내수 소비가 올해보다는 개선된 거는 확실하지만 네.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소비 습관 또는 기존에 내가 그렇게 많이 쇼핑했나? 여러 가지 마인드랑 습관이 좀 변화될 수 있어서 단순하게 내년에는 소비도 다 좋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내수 소비주가 워낙 많습니다. 음식료, 주류, 의류, 뭐 화장품, 쇼핑, 관광, 레이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주식 내수 소비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또 가전도 있고 내수 소비자가 과거에 많이 그 코로나 전까지는 내수 소비자가 거의 10년 동안 호황을 이뤘잖아요. 근데 내수 소비가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올해는 내수 소비주가 뭐 6개월, 몇 개월 이상 꾸준히 간다. 그러면 그 중에 대장은 백주입니다. 백주? 네. 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52도, 53도짜리. 백주의 시총도 크거니와 그 해 또는 어떤 시점에서 백주가 가기 시작해야 다른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같이 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역 규정이 완화되면서 내수 소비주가 올해보다는 좀 개선될 거지만 백주를 비롯해서 이런 내수 소비 대장주들이 연말 연초에 어떤 방향성이 바꿔질지 그리고 11월 들어서서 중국 증시가 7월부터 10월까지 7, 8, 9, 10, 4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11월부터 방역 완화, 부동산 완화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11월 1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 반등과 더불어서 백주를 비롯해서 소비주도 반등했는데 이 반등세가 단기적인 저가 매수 기술적 반등에다가 정책 기대감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지 아니면 연말 연초를 과도기를 해서 내년에 계속 갈지는 지금 11월 16일 시점에서는 저는 100% 확신이 없습니다. 동서수산? 네. 저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 이번에 기회에 찾아봤더니 이게 네. 이제 동서수산이라고 하는 게 그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에 몰려있는 그 컴퓨팅 리소스를 네. 상대적으로 낙후된 네. 그 서부 지역으로 공급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던데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동서수산 테마주 네. 이런 거를 추천하는 증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동부 지역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 경제 발전 수준, 뭐 인건비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서부 지역은 경제 수준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인건비는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동부에서 필요한 특히 5G 시대 데이터 센터나 이런 수많은 데이터 관련 수요를 인건비가 낮고 지역이 광활한 서부 지역에서 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최근 몇 개월간
아마 한국 몇몇 증권사에서 동수 서산 테마주를 장기 추천주로 추천한 것 같은데 중국의 동수 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2022년 2월입니다. 네. 공식 발표한 거는 중국의 동부 서부 지역 8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 8개 지역에서 동수 서산 사업을 하자. 네. 이게 2022년 올해 2월인데 같은 달에 텐센트 산하의 텐센트 클라우드라는 자회사,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는 자회사, 이름 될 만한 민간 기업이든 국유기업이든 다 이 8개 허브 지역에서 각자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거든요. 네. 하지만 일찍 구축한 회사는 이미 이 2022년 2월 이 동수서산 정책이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했고 어떤 기업은 투자 중이거나 뭐 건설 중이고 어떤 기업은 지금부터 투자하고 다 각자 처한 단계가 다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수서산이 계속 정부에서 투자하고 중장기 성장성이 있지만 동수서산이라는 명칭은 그때 안 나왔지만 텐센트나 알리바바 산하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 이런 기업들이 네. 2019년이랑 20년에 동수서산이랑 사실상 그 같은 맥락에서 그 투자한 사업을 이미 진행했거든요. 네, 5G랑 관련된 데이터 센터든 그냥 뭐 여러 가지 OEM을 통한 뭐 데이터 센터든 그래서 중국의 5G나 데이터 센터 이런 테마주들이 가장 급등한 시기가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2019년에 급등하다가 이제 1년 급등하고 2020년에 이제 마무리되고 네. 어떤 종목은 6개월 가고 어떤 종목은 12개월, 어떤 종목은 1년 넘게. 그래서 동수서산 구축 정책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 건 올해 2월 맞지만 네. 그 전부터 이미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고 네. 관련 그 동수서산 테마주 수혜주를 정리해 보면 적게는 10개 간접적으로 그 수혜주를 다 포함시키면 한 30개까지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 종목은 2019년 20년 초까지 그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많이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중국 증시가 안 좋고 경기도 둔화되고 올해 들어서 이 10개에서 30개 종목들을 올해 주가 흐름을 대충 보니까 대체로 중국 증시랑 동반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수서산이든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반도체 장비나 이런 국산화 어떤 보고서나 언론에서 이걸 봤을 때 네. 이거를 너무 장밋빛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관련 수혜주들이 과거 적어도 3, 4년간의 주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동수서산 산업은 좋지만 관련 수혜주, 테마주 중에서 너무 동수서산 테마주 이렇게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성장주라든지 내수 소비주 네. 또는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지만은 동수서산 관련주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내년도에 네. 좀 눈여겨 봤으면 하는 업종 네.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내년이라면 사실 12개월은 너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네. 당장 지금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좀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11월 11일에 그 방역 완화 정책이 나왔고 네. 11월 12일에 또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장 단기적인 수혜주는 그 정책 관련 수혜주죠. 뭐 부동산이나 음식료나 가전이나 뭐 네. 경공업이나 이런 소비 회복이랑 관련된 네. 단기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2분기 이후나 뭐 6개월 이상 그 기간으로 보면 네. 여전히 산업 성장성이 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첨단 제조 그리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모든 이름 될 만한 나라에서 다 국방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국방 군수 관련주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방이나 첨단 제조 그리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으로의 그 약진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그런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산업의 국산화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게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 중장기적으로는 정책도 좋지만 그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확보되고 중장기적인 그런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산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이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제항공우주 박람회를 개최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박람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항공우주 박람회니까 항공우주 외에 군산 그 국방 관련 제품도 많거든요. 네. 어떤 항공기나 어떤 무기나 그런 거. 근데 매번 이런 박람회가 열릴 때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바이어들이.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서 중동의 바이어들이 확실히 더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중동 바이어들을 포함해서 이 일주일 동안 박람회에서 중국 측에서 받은 그 주문 금액이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확실히 중국 군수 관련주들이 뭐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증시에서 부각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확실히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다 국방비를 늘리는 이런 분위기가 짧게는 안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방주는 돈 안 버는 산업이다. 근데 이제는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박람회 전후에도 여러 가지 주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군산 국방 관련주, 항공 우주 이런 관련주는 다 국유기업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돈 버는 산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돈을 이미 벌고 있다. 이런 분위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기차, 배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산업은 계속 성장하지만 네. 과거에 2020년, 21년에 이미 100%에서 300%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 좋게는 보고 있지만 수익률 기대치는 좀 현실적으로 낮추고 그 대신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군수 그리고 첨단 제조가 한국에서는 첨단 제조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7, 8개 첨단 제조를 지정했는데 반도체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첨단 제조 관련 장비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좀 나눠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그 직접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는 홍콩이나 상해 같은 데에 그 돼 있는 펀드 같은 거 가입하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 그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중국 투자를 할 때 네. 이런 것들은 좀 그 유의해서 네. 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한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펀드나 뭐 ETF나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봤을 거잖아요. 적게든 많게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산업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우선 중국 경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정책은 어떻고 중국 증시, 즉 상해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 이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장 거시적인 그런 측면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중국이 워낙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거 상당성 좋네. 그것만 보고 그 매수 시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건너뛰고 들어가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 접근할 때는 업종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금 중국 경제랑 증시랑 지금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관망인지 그 큰 환경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흐름을 됩니다. 봐라.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자산운용사에도 중국 관련 펀드나 ETF를 많이 출시했잖아요. 네. 뭐 지수랑 관련된 ETF도 있고 특정 전기차나 뭐 테마 이런 ETF도 있지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중국 현지에서 어떤 테마주 또는 성장주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중국 현지에서도 반응하는 시간이 최소 몇 주는 걸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그거를 캐치하고
자산운용사 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펀드나 ETF로 만들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 그러면 그 가장 초기에 급등한 시기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자산운용사에서 그 지금 운영 중인 전기차 ETF가 있는데 그게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거의 6개월 이후에 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향후에도 또 어떤 새로운 성장 테마주가 나올 수 있잖아요. 펀드나 ETF. 그거를 그 정보나 그런 추천을 접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지 말고 어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 정책 증시가 지금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전기차라도 올 연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마이너스고 하지만 2년 전, 3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아직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아무래도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관련 뭐 경제든 정책이든 개별 주식 관련 정보를 접할 때는 한국어로 된 한국어로 된 기사나 보고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이 중국어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된 뭐 훌륭한 기사나 보고서도 많지만 그거는 완전한 내용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접하게 된 중국 관련 그런 자료들의 비완전성 그리고 특히 정치랑 관련될 때는 어떤 편향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시성에도 조금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보고서나 기사에서 어떤 이 종목, 이 산업이 너무 이제 부각될 거야. 육성될 거 좋아. 그러면 이 기사를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다른 거를 뭐 참고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뭐 짧게는 2, 3개월, 뭐 한 달로 치죠. 또는 이미 몇 개월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하나예요. 본인 돈으로 본인 피땀으로 번 돈을 중국 주식이든 뭐 다른 나라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그 개별 종목을 접근하기 전에 전체적인 큰 환경을 확인하고 지금은 들어갈 때다 들어가지 않을 때다 큰 환경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종이나 종목을 접근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전망 부분을 알아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덤비는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으로 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찐님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